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87편 김춘추 당태종과 군사연합을 논하다. 제28대 진덕여왕 시기의 신라사를 탐색해 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경주의 신라 유적을 일삼아서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첨성대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불국사, 석굴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신라 유적으로 손꼽히는 이 첨성대는 경주시 인왕동의 반월성과 대능원 사이에 우뚝 솟아 있는데 국보 제3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신라의 유물로 여기고 있는 이 첨성대는 그러나 신라의 역사 기록에서는 그 흔적이 대단히 미미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어디를 봐도 첨성대에 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삼국유사 기이편의 선덕여왕 쪽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선덕여왕 시대에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고 하였다.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도 어디서 풍문으로 들은 듯이 첨성대에 관한 얘기를 이렇듯 자신 없이 한마디 보태고 있을 따름입니다. 만든 시기도 이처럼 불분명하거니와 이 구조물을 무슨 목적으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상징하는 바를 두고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첨성대를 천문을 관측하는 시설, 즉 천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국대 윤선태 교수는 현재 첨성대를 천문대로 보는 견해는 학계의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근처에 천문 관측소가 있었고 그 천문 관측을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은 네모나고 위는 둥글어서 천운지방을 상징하고 그 속에 뭐 360몇 개의 돌들을 이용해서 1년에 어떤 일수를 표현하고 12개월과 창틀 밑은 12단으로 되어 있고 창틀 위도 1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과 24절기를 표현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천문대 앞에 상징물로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이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라는 주장도 있고 하늘 우문을 상징하는 주설적인 성격의 구조물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불교의 수미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선덕여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제28대 진덕여왕의 즉위 관련 내용이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진덕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승만으로 진평왕의 동생인 국반 갈문왕의 딸이며 어머니는 박씨 월명 부인이다. 전왕인 선덕여왕이 진평왕의 맏딸이었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진덕여왕은 진평왕의 동생의 딸이니 쉽게 말하자면 선덕여왕이 죽자 사촌 여동생이 왕위를 계승하여 진덕여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나라 신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고 있어서 이웃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흡사, 임금을 대신하여 도둑을 맞아들인 격이니 해마다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그 여자 임금 대신에 우리 당나라 왕실에 있는 짐의 친척 한 사람을 신라로 보내서 임금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 선덕여왕 12년 9월에 신라 사신이 당나라에 갔을 때 당태종 이세민은 신라의 임금이 여왕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처럼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군사 지원이 절실한 처지였던지라 신라 측에서는 변변하게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라의 정사가 이토록 어지러운 것은 여자를 왕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군사를 움직여 여왕을 몰아낼 것이다. 자, 가자! 선덕여왕 16년에는 상대 등 비담 등이 여자가 왕위에 있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전후해서 선덕여 왕은 세상을 떠납니다. 신라조정이 여자를 왕으로 옹립했다가 대내외적으로 이처럼 곤욕을 치렀으면 다음 왕위는 의당 남자가 계승했어야 할 것 같은데 또다시 여성이 왕위에 올랐다는 점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서울대 서희식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여왕이 옹립된 것은 이 시기 신라 특유의 성골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진평왕이 돌아갔을 때 남자로서 성골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으로서도 그러면은 성골이 누가 있었느냐면 그러니까 승만과 덕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덕여왕 나중에 진덕여왕이 됩니다마는 이 두 양반만 성골인 거죠. 성골로 인정받은 그런 상황이라서 여하튼 이 사람들이 왕을 다 한 뒤에는 성골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진골이 누군가가 왕위에 들어서야 된다는 것. 따라서 그 숱한 진골들 중에서 누가 왕위를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서 일단은 암중모색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강력한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규합이 되고. 그러니까 진흥왕의 장자였던 동륜태자를 중심에 놓고 그 직계 자손만을 성골로 분류할 때 선덕여왕의 뒤를 이을 핏줄이 선덕여왕의 사촌 여동생인 승만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왕위가 그렇게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승만, 즉 진더여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비담의 난을 진압했던 김유신과 김춘추의 추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김유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김춘추 자신이 왜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고 또다시 여자인 승만을 왕위에 올렸느냐 하는 점입니다. 김춘추가 진덕여왕 다음에 바로 왕위에 즉위하죠. 그래서 이때 이미 왕위에 즉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자기가 왕위에 즉위하게 되면은 비담이 이야기했던 여왕이 다스려서 나라가 망쳤다는 것, 신라 왕실이 문제라는 것,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라의 과거 선덕여왕이 즉위하게 되는 어떤 왕위 계승의 법칙, 그런 것도 정당하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진덕여왕을 왕위에 올리면서 신라의 재래의 어떤 질서들을 인정도 하고 동시에 선덕여왕 다음 단계에 자기의 어떤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선덕여왕 말기에 상대등 비담이 여왕으로서는 신라 조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명분을 내걸고 군사를 움직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김유신에 의해서 진압되지 않았습니까? 반란 진압 직후에 김유신과 김춘추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내밀하게 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비담 밀당의 반역을 뛰어난 치략으로서 물리쳤으니 공이 아니었으면 신라 왕실이 반역 무리들에게 유린당할 뻔하였소. 과찬의 말씀입니다. 다행히 하늘의 도움으로 반역 무리들을 일망타진했다 하나 조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옥자를 한시라도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누구를 임금으로 옹립할 것인지 그것이 걱정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공께서 왕위에 오르셔야죠. 아직은 때가 아니오. 지금 왕실에는 성골이 한 사람 남아있질 않소이까. 돌아가신 선덕왕의 사촌 동생 되시는 분 말이오. 아니, 그분은 여자가 아닙니까? 여자 임금을 세웠다가 반란까지 겪은 터에 또다시 여자를 왕으로 옹이하다니요. 비담 일당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내건 명분이 무엇이었소? 여자가 임금이어서 정서를 잘 살필 수 없다는 것 아니었소. 그리고 우리는 그 주장이 틀렸다 하여 그들의 목을 베었소. 헌데 성골로서 왕위 계승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엄연히 있음에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를 배척하고 왕위를 차지한다면 반역의 무리들과 다를 게 뭐 있겠소? 그런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는 진골왕이 들어서게 돼 있으니 우리는 여왕 재위 기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가 그때 가서 왕권을 차지하면 될 것이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명의 여왕이 탄생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진덕여 왕의 이름은 이길승자에 덩굴반자를 쓰는 승만인데 아마도 승만경이라는 불교 경전에서 따온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삼국사기에 기술되어 있는 진덕여 왕의 신체적 특징입니다. 승만은 용모와 자질이 아름답고 키가 7척이었으며 손이 무릎까지 내려왔다. 7척을 고지고대로 계산하면 2m가 훌쩍 넘는데 아마도 진덕여 왕은 키가 컸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팔이 길어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표현 역시 석가모니의 모습과 유사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쨌든 또 한 사람의 여자 임금인 진덕여 왕의 즉위는 당대의 두 실력자였던 김춘추와 김유신의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여곡절 끝에 즉위한 진덕여 왕이 정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돌아가신 선덕여왕 치세에 상대 등 비담이 반역을 꾀하였다가 참수되는 불경스런 일이 있었던 관계로 상대 등 자리가 비어 있어. 이제 과인이 임금 자리에 올랐으니 새로운 상대 등을 임명하겠소. 이찬 알천을 상대 등으로 삼을 것이니 경들은 새 상대 등과 협력하여 조정의 일을 지혜롭게 처결해야 할 것이요. 예, 대왕마마. 아울러 대하찬 수승을 우두주의 군주로 삼을 것이요. 여기서 우두주는 지금의 강원도 춘천에 해당합니다. 우두주의 군주가 누가 됐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앞에서 진덕여 왕의 즉위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시기에 신라조정의 실력자는 김유신과 김춘추였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정작 화백회의를 주도할 최고 관직인 상대등 자리에 알천이라는 사람이 중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귀족들 내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알천입니다. 사실 김춘추와 김유신은 하자가 있습니다. 김춘추는 자기 할아버지가 왕에서 쫓겨났던 인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골 위에 이 당시에 진평왕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골이라고 하는 특수한 계급의식을 보이는데요. 거기에 사실은 김춘추는 빠져 있습니다. 또 김유신은 가야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핸디캡을 갖고 있죠. 그런데 알천은 상대등에 올라가고 나중에 진덕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귀족들이 알천 보고 섭정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천의 출신을 두고 진흥왕의 동생인 스클종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골품을 따지는 신라왕실에서 알천은 김춘추나 김유신보다 오히려 더 당당한 위치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알천과 김유신의 세력관계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우선 삼국유사 기편 진덕여왕 쪽의 한 대목을 들어보시죠. 신라에는 영험 있는 땅이 4군데 있으니 큰일을 의논할 때 대신들이 여기 모여 의논을 하면 꼭 성공하였다. 첫째로 동쪽에 있는 청송산이요, 둘째로 남쪽에 있는 우지산이요, 셋째로 서쪽에 있는 피전이며 넷째로는 북쪽에 있는 금강산이다. 그곳에 가서 나라 일을 의논하면 성공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라 사람들에게 종교적 성지처럼 여겨지던 곳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금강산은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는 그 금강산이 아니라 경주의 금강산을 일컫습니다. 아마 경주 주변에 있었던 신라인들이 가장 신령시 여겼던 어떤 산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금강산은 2차돈의 머리가 떨어졌다고 하는 신화도 있죠. 그런 것처럼 신라인들에게 가장 어떤 어머니 산과 같은 존재들, 아마 삼산오악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에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비견되는 그런 신성한 어떤 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신성한 장소, 산들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대신들이 가서 이제 목욕 재개하고 신에게 뭔가 신탁을 받으면서 회의도 하는 그런 어떤 장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신령스런 장소가 4군데 있었는데 그중에서 남쪽에 있는 우지산에서 어느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진덕왕 시대에 알천공, 임종공, 술종공, 호림공, 염장공, 유신공 등이 우지산의 바위에서 나란히를 논하였다. 김알천과 김유신을 비롯한 6명의 대신이 바위에 앉아 국사를 논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들이 한창 나란히를 의논하고 있는데 커다란 범 한 마리가 좌중에 뛰어들어왔다. 대신들이 모두 깜짝 놀라 일어섰으나 알천공은 까딱하지 않고 천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범의 꼬리를 붙잡아 땅에 내동댕이 쳐 죽였다.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담 한 대목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알천공의 근력이 이같이 강했으므로 윗자리를 차지하였으나 대신들은 유신의 위험에 복종하였다. 알천이 그처럼 힘이 강했기 때문에 상대등이라는 높은 관직을 차지했으나 사람들이 김유신의 위험에 굴복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화풍의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의식, 윤선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알천의 용력이 이와 같았다라고 쓰면서 그러나 좌중은 김유신의 위험에 굴복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당대 유력자로서 김유신이라는 인물을 또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용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이제 중시하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면에서 이제 이 김유신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남한테서 위험을 느낄 때 아마 그 사람의 특성은 가장 크게는 아주 지혜 있는 자라는 뜻일 겁니다. 그 삼국지사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힘에 있어서 김유신보다도 알천이 훨씬 더 뛰어난 무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죠. 김유신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그렇지만 신하들은, 진골 귀족들은 알천보다도 김유신을 더 무서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는 알천이 권력은 잡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춘추와 김유신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상대등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진덕의 왕 시기에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들자면 당나라와의 사이에 나당 군사 협력 관계를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신라의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자 양국은 발빠르게 사신을 주고받습니다. 진덕왕 원년, 당태종은 사신을 파견하여 전왕인 선덕왕을 광록 대부로 추중하고 아울러 진덕왕을 주국 낙랑 군왕으로 봉하였다. 진덕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살해하고 연호를 태화라하였다. 전왕인 선덕의 왕은 제위 3년에 인평이라는 연호를 반포하여 사용해왔는데 진덕의 왕이 즉위하면서 클태자, 화평할 화자의 태화라는 연호를 새롭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태화라는 이 연호는 3년 뒤에 취소되고 대신에 중국의 연호를 받아들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김유신의 활약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백제군의 공세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백제가 또 군사를 일으켜 우리 영토를 침공했단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변방에서 당도한 파발에 의하면 지금 백제군이 우리 신라의 무산성과 간물성 그리고 동잠성을 포위하고 있다 하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옵소서. 이곳이 무산성이고 간물성은 이곳이며 동잠성은 여기 있는 성이옵니다. 세 곳을 포위할 지경이면 백제가 군사를 크게 일으킬 모양인데 어찌하면 좋겠소? 소장에게 군사 1만을 내어주시옵소서. 빼앗긴 성들을 되찾아오겠사옵니다. 대장군은 지체 말고 출동하시오. 예, 대왕마마. 여기서 백제가 침공했다는 성들이 어디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무산성은 지금의 전라북도 무주, 간물성은 경상북도 김천 일대, 그리고
동잠성은 경상북도 구미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유신은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군과 대적하게 되었는데 김유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악전고투하였으나 기세가 다하여 위급하게 되었는데 김유신의 휘하 장수인 비녕자와 그의 아들 거진이 적진으로 달려들어가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니 모든 장병들이 이를 보고 분격하여 적을 격파하고 3,000여 명을 참살하였다. 이때의 전투를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이렇듯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열전편을 보면 이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했다는 비녕자의 이야기가 따로 올라 있습니다. 간추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김유신이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느리고 대항하였으나 백제군이 정예 군이었기 때문에 김유신은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신라군은 사기가 꺾였다. 기회를 봐서 다시 공격할 것이니 부상병들은 상처를 치료하고 망가진 병장기들은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라. 백제군이 저토록 강고하여서 우리 장졸들의 희생만 늘어가는 형편이니 이 난관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대장군, 부르셨사옵니까? 소인 비녕자이옵니다. 오, 그래. 자, 이리 와서 나하고 술이나 한잔 마시자. 황공하옵니다, 장군.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추운 겨울이 돼야 알 수 있는 법이다. 오늘 사태가 이처럼 위급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으니 누군가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나아가 싸운다면 모두들 힘을 얻어서 백제군을 무찌를 수 있을 터인데 아무래도 그 일을 비녕자 너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구나. 대장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소인에게 일을 부탁하시니 어찌 죽음으로써 보답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래, 장하구나. 비녕자는 김유신의 막사를 나와서 자신이 데리고 온 종 합절에게 말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예, 주인님. 내가 오늘 위로는 나라를 위하고 아래로는 대장군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헌데 나의 아들 거진이 나이가 비록 어리나 장한 뜻을 품어서 틀림없이 나를 따라서 함께 죽으려 할 것이다. 만일 부자가 함께 죽는다면 내 아내는 장차 누구에게 의지하겠느냐? 하니 너는 거진과 함께 나의 해고를 잘 수습하여 돌아가서 거진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주인나리. 자! 백제군은 내 창을 받아라! 비녕자는 곧 말에 채찍질을 하며 창을 비껴들고 적진으로 돌입하여 여러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전사하였다. 아들 거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나가려고 하니 합절이 말렸다. 대인 마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 마님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또한 어머니의 자애를 저버린다면 어찌 그것이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는 아니되옵니다, 도련님.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도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효자가 취할 바라고 하겠느냐. 난 아버지의 뒤를 따를 터이니 이 고삐를 놓아라. 거진은 곧 칼로 합철의 팔을 치고서 말을 달려 적진으로 달려들어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 모습을 본 합절이 말했다. 내가 모시던 상전이 모두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남았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합절도 역시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군사들이 이 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감격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진격하니 향하는 곳마다 적의 예봉을 꺾고 진지를 함락시켰으며 적군을 대파하여 3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김일신은 세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슬프게 울었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를 갖춰서 반지산에 합장하고 그들의 처자와 부족에게 은혜로운 상을 특별히 후하게 내려주었다. 진덕여왕 원년에 김유신의 군사가 백제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이면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집에서 부리던 종까지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이채롭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이야기의 틀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전투에서 신라군이 위기에 봉착한다. 그런 상황에서 적에게 포위된 아버지를 구하고 아들이 대신 달려나가 용감하게 싸우다 죽거나 혹은 아버지가 희생된 그 전쟁터에서 대를 이어서 아들이 돌진하여 장렬하게 전사를 한다.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머지 군사들이 분기탱천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다. 이런 구도의 전쟁 기사가 유독 신라의 경우에만 자주 등장합니다. 신라군에게 이런 임전무태의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장되거나 미화된 측면은 없었을까요? 실제로 사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문학적으로 미화된 것이 부과되는 수식되는 그런 이중적인 작업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작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전쟁 과정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은 서로 교착 상태가 되어서 서로 승패가 나눠지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격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이 빠지고 전쟁을 포기하게 되고 또는 공포감이 엄습하겠죠. 주변에 너무나 많은 시체들이 벌어져 있으니까 싸울 의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병사들의 마음을 일으켜줄 사람은 병사들이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일반 병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일부 미화된 측면도 있겠지만 신라의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의 정신이 어느 정도는 공통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동국대 윤선태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녕자 이야기에서도 언뜻 읽을 수 있듯이 신라 귀족들의 이런 자기희생은 나라에 충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으나 자신의 가문을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과 자기의 노비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죽을까 싶어서 노비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러 나갈 때 이 아이가 못 보게 하고 아이가 아버지 죽음을 원수 앞으로 못 나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목적이 국가도 되겠지만 자기 남겨놓은 자식도 자기가 죽은 어떤 그 대가를 국가가 보답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비가 그 아들을 붙잡지만 이 아들이 노비를 칼등으로 치고 나가서 죽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노비도 나의 주군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해서 나가서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노비마저도 주인의 뒤를 따라서 실제로 전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훗날 누군가가 신라의 영웅설화를 수집해서 기록할 때 비녕자의 죽음을 보다 극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문학적으로 수식하는 과정에서 보태졌을 가능성도 있겠죠. 서울대 서의식 교수는 신라 귀족들의 이런 정신이 화랑도 정신과 상통한다고 얘기합니다. 부자라든가 그 노비까지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사회 조직의 형태. 그리고 나서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국가의 국운을 위해서 자식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러한 태도들. 그리고서 아버지가 너 나가서 좀 내가 희생해 줘야 돌파구가 마련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들이 주저앉고 뛰어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마 이게 화랑도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화랑도의 기계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신라 사회가 대단히 건전한 사회였다. 요즘 유행하는 프랑스 말 중에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지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도 수반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신라 귀족사회의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진덕여왕 2년 3월 대왕마마, 백제군이 우리 신라의 서쪽 변방을 침공하여 요차성 등 10여 군데의 성을 이미 함락시켰다 하옵니다. 백제군이 또다시 쳐들어왔단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요차성을 내어주면 장차 우리 신라의 도성이 위험해질 터인데 어찌했으면 좋겠소? 압독주 도독 김유신 장군에게 명하여 요차성으로 이동하여 백제군과 대적토록 해야 할 것이옵니다. 속히 파발을 보내어 어명을 전하도록 하시오. 백제 장군 의식이 서쪽 변경을 침범하여 요고성 등 10여 성을 점령하였다. 왕이 이를 걱정하여 압독주 도독 유신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유신이 군사들을 격려하여 작전을 시작하려 하자 의직이 저항하였다. 유신이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협공하자 백제 군사가 패주하였다. 유신은 도망가는 백제 군사를 추격하여 거의 모두 죽였다. 왕이 기뻐하면서 군사들에게 공훈에 따라 상을 주었다. 이 뒤로도 김유신의 승전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김유신의 승승장구의 기록을 못마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김유신이 이처럼 승승장구했다면 백제의 강토는 심하게 쪼그라들었을 것이다. 근데 당서에 보면 신라에 사신 김범민이 당나라의 원병을 청하면서 큰 성과 주요 군사 진지가 백제에게 넘어가고 우리 신라의 강토는 날로 쪼그라들고 있으므로 다만 옛 땅만 되찾을 수 있다면 서로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김유신이 백전백승의 명장이라고는 돼 있으나 대개는 작은 승리를 과장한 거짓 기록이다. 서울대 서의식 교수는 신채호의 이런 비판은 정작 김유신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삼국사기 저자인 김부식을 향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조선상고사를 쓰실 당시에 그 신채호 선생이 아주 화가 나 있었던 것은 김유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김부식에 대해서였습니다. 이 김부식이라고 하는 인간이 사대적이고 이 사람이 묘청을 물리친 것, 그래서 묘청까지 이어져 온 랑가 사상의 맥락이 끊어진 것이 그게 바로 2000년 내 우리 역사상의 이게 대사건이었다라고 쓰실 만큼 아주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미워했거든요. 신채호는 김부식의 사대적인 역사관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 김유신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파격적인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김유신마저 못마땅했던 것이다. 서의식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앞에서 진덕의 왕에 즉위하면서 태화라는 연호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 연호에 대해서 당나라 쪽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진덕왕 2년 겨울에 한지러를 보내서 당나라에 조회하게 하였는데 당태종이 한지러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신라에서 온 사신인가? 그러하옵니다, 황제 폐하. 한 가지 묻겠노라. 하문하시옵소서, 황제 폐하. 지금 너희 신라 여왕이 반포한 연호가 태화라고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알 수 없구나. 너희 신라는 말로는 우리 중국을 섬긴다면서 어찌하여 연호를 따로 칭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그 연유는 이러하옵니다. 일찍이 중국 조정에서 정삭을 나누어 주지 않은 까닭이옵니다. 그래서 선조인 법흥왕 이래로 저희 신라가 사사로이 연호를 쓰게 되었사온데 당나라에서 못 쓰게 하면 어찌 우리나라에서 감히 연호를 따로 쓰겠사옵니까?
알겠느니라. 쉽게 얘기하자면 당태종 이세민은 신라 사신에게 신라가 어찌하여 날짜와 절기와 시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연호를 당나라의 것을 따라서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느냐고 야단을 치자 신라 사신이 국리 끝에 당나라에서 정삭, 즉 캐린더를 신라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둘러대는 모습입니다. 신라에서 연호를 처음 쓴 것은 버풍왕 때인데요. 이 버풍왕 때만 해도 신라가 이제 바야흐로 그 율령을 반포하면서 독자의 나라로서 성립했던 것이고, 따라서 그가 연호를 쓰게 된 거는 독자성, 그리고 독자의 국가로서의 위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강했던 것이고, 그러한 연호를 계속 써온 이유도 100여 년을 계속 써온 상황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당나라에 대한 그런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사신으로 간 사람에게 당태종이 왜 별도의 연호를 쓰느냐 하고 질책을 했을 때 사실대로 말하면서 대들 수는 없는 거지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이 곧 국가의 독립성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신라 사신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자세를 낮춰서 군사 원조를 얻어내야 하는 신라로서는 장차 당나라 황제의 연호를 가져다 쓰라는 요구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신라는 기존에 자기의 연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나라 측에서는 당나라의 복속, 4대 관계를 맺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라와 당가의 관계를 조정할 때 그 연호 문제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중국의 연호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질문한 것이고,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연호도 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중국의 연호를 피한 것이 아니라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게 되고, 당태종 역시 신라에게 당나라 연호를 쓰도록 압력을 넣었다기보다는 연호 얘기를 툭 꺼냄으로써 장차 신라가 당나라가 지배하는 질서 속으로 들어와서 고분고분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타진해 보려는 의도였겠죠. 서기 648년 대왕마마 신 김춘추 대왕마마의 명을 받들어 사절단을 이끌고 당나라 조정에 다녀오겠사옵니다. 우리 신라의 운명이 공의 두 어깨에 달려 있어. 과인이 공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이니 아무쪼록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 돌아오도록 하시오. 예, 대왕마마. 신라의 실력자 김춘추가 사절단을 이끌고 당나라로 향합니다. 그 사절단에는 김춘추의 아들 김문왕도 따라 나섰습니다. 차기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신라 조정의 실력자 김춘추가 직접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된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 서의식 교수는 6년 전에 김춘추가 고구려에 군사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는 국제 정세에 어두웠으나 이제는 정세 분석을 제대로 해서 당나라에게 청병을 하는 것이 신라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나라로 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당시 상황은 고구려와 백제와 왜가 이렇게 남북으로 연맹해 있는,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모르고서 아마 국제정세 대단히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고구려 사신길에 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그 정세를 판단을 하면서 당시의 국제 관계의 구도를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이고, 결국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나라와의 제휴밖에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됐던 것이고. 이와는 달리 윤선태 교수는 김춘추가 고구려에 청병사절로 갔던 것은 고구려가 정말로 청병에 응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배척당하는 모습을 당나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유신에게 60일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으면
군사를 몰고 국경으로 오도록 미리 약조를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고구려에 청병사절로 갔던 무렵의 김춘추를 서의식 교수는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한 반면에 윤선태 교수는 애교적 수일기에 통달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동안 다른 사신들을 당나라에 보내서 군사지원의 필요성을 내비쳤던 김춘추가 이때에 이르러 본인이 직접 나선 연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얻어내려면 무엇보다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왕마마, 이번엔 신이 직접 당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올까 하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될 터인데 그 멀고 험한 길을 공이 직접 가겠다는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이젠 때가 되었사옵니다. 때가 되다니요. 당나라가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 정벌에 나서지 않았사옵니까? 그 전쟁은 일단 끝났다고 하지 않았소. 당나라 황제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기세 등등하게 고구려 원정에 나섰사온데 안시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사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신라와 손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옵니다. 듣고 보니 그러하오. 그렇다면 공이 가서 군사 지원의 약속을 받아오도록 하시오. 이런 계산을 한 뒤에 김춘추 자신이 직접 사절단의 대표가 되어서 당나라로 향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당나라 역시 신라와의 군사적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간파했다는 얘기죠. 아닌 게 아니라 김춘추는 당나라에 입국하면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김춘추가 아들 문왕 등과 함께 당나라 땅에 이르니 당태종은 유형을 교회에까지 내보내서 김춘추 일행을 영접하여 위로하고 김춘추가 조정에 당도하자 당태종은 그의 용의가 뛰어남을 보고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렇다면 당태종이 어떤 계산을 하고서 김춘추를 맞이했을지 윤선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당나라가 고구려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신라라는 어떤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라는 신라의 실력자가 왔을 때 확실하게 신라의 어떤 원조, 나중에 고구려와 당이 싸울 때 배후를 급습한다든지 또는 평양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당에게 식량을 원조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강력한 나당 연합의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당나라의 입장에서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춘추를 아주 극진히 대접해 준 거죠. 김춘추도 사실은 그 분위기를 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서의식 교수는 당태종이 김춘추를 거의 국왕의 방문에 준하는 의전을 베풀어서 환대한 것은 신라의 국내 정치에 있어서 김춘추의 위상을 높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백제를 멸망시키러 오는 청병을 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정치적인 협상의 일걸음인 거죠.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거의 왕급의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나가서 영접을 하고 자기들의 관료를 일일이 소개를 하면서 의전을 갖춰주고 그리고 나서 어주를 하사하고 따로 불러가지고 한가롭게 이야기를 했다 하고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당태종이 보통 책략가가 아닌 거죠. 이 당태종은 사실은 그 스스로가 병법서를 펴냈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라 사신으로 김춘추가 온다는 전가를 받고서 당나라 조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당나라 조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다는 신라 사신이 김춘추라고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황제폐하. 김춘추가 어떤 인물이라 하더냐? 지금 신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두고 있는데 임금은 실권이 없고 김춘추와 김유신이 실력자라고 하옵니다. 신라에 나가 있는 우리 당나라 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의 여저왕이 물러나면 김춘추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옵니다. 그래? 알겠느니라. 그렇다면 예를 갖춰서 환대할 필요가 있겠구나. 광록경 유형으로 하여금 관리들을 인솔해서 도성 밖에까지 나아가 김춘추를 맞이하게 하라. 황제 폐하, 어찌 격식을 깨고 작은 나라의 일개 사신을... 그가 신라의 왕위를 노리고 있다지 않았느냐? 당나라 황제인 짐이 그를 이처럼 환대를 해주면 필시 그 소식이 신라 조정에도 전해질 것이고, 그리하면 김춘추가 훗날 왕권 경쟁에서도 여러모로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가 왕위에 오른다면 짐의 은혜를 저버리지는 못할 것 아니겠느냐? 당태종이 김춘추를 분에 넘치게 대접한 배경에는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나라 조정에 간 신라의 이 중량급 사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황제 폐하, 청하옵건대 국학에 가서 석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전을 강론하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엇 어렵겠는가? 그리 하라. 그리고 짐이 그대에게 주려고 준비해둔 글씨와 서책이 있다. 자, 이것은 짐이 직접 지은 온탕비와 진사비의 비문이고, 이것은 새로 펴낸 진서이니라. 황공하옵니다, 황제 폐하. 앞에서 김춘추가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한 석전은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태종이 자신이 직접 쓴 비문을 김춘추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했는데, 아마 이때부터 당태종 이세민의 글씨가 우리나라에 보급되고 유행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태종이 김유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인이 그대 나라의 장수 유신의 명성에 대해서 익히 들은 바가 있노라. 그의 재능과 사람됨이 어떠한가? 황제 폐하, 유신이 비록 재능과 지혜가 조금 있다고는 하나 황제 폐하의 큰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어찌 쉽사리 주병국의 우환을 물리칠 수 있겠사옵니까? 그대의 말을 들으니 신라는 과연 군자의 나라로구나. 당태종은 신라의 김유신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정세 파악에 밝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김춘추가 본래의 사명인 청병사절로서의 임무를 어떻게 해내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당태종이 하루는 김춘추를 연회에 초대하였다. 자, 신라 사신은 받으라. 짐이 그대를 위해 마련한 선물이니라.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황제 폐하? 황금색 비단이니라. 황공하옵니다, 황제 폐하. 그리고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지 말해보라. 그러자 김춘추는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황제 폐하, 신의 나라가 멀리 바다 한 구석에 있으나 대국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백제가 강성하고 교활하여 침략을 일삼아 왔사옵니다. 더구나 지난 해에는 대군을 거느리고 대대적으로 침략을 자행하여 저희 신라의 성을 수십 개나 점령하고 당나라에 조회하러 오는 길조차 막아버렸사옵니다. 만약 황제 폐하께서 군사를 보내시어 그 흉악한 무리들을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은 모두 백제의 포로가 될 것이며 육로와 수로를 거쳐 당나라에 조공하러 오는 일도 다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한가. 잘 알겠느니라.
삼국사기에는 김춘추의 말에 당태종이 크게 동감하고 군사의 파견을 승낙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나당 군사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태종과 김춘추 사이에 군사를 서로 지원한다는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오고 갔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백제와 고구려에 대항하여 어떤 방식으로 연합작전을 펼칠 것인지는 물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대동강 이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결과적으로 이때에 문무왕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 고구려가 멸망되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하는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면 그거는 신라에게 주겠다. 고구려 쪽은 당나라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짜여져 있었고, 그것은 결국 군사적인 협력, 나당 연합군이라고 하는 상정을 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덕왕조에는 김춘추와 당태종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뒤인 문무왕 11년, 서기로 671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면 당나라의 서린귀가 문무왕에게 보낸 편지글에 평양 이남과 백제의 영토는 신라에게 주고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영토는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당태종과 김춘추 사이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